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실장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네. 저희 삼천반점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한 작가의 두 번째 작품. 아, 그런가요? 네, 처음 오, 다룹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쿠시, 제이겐 쿠시의 야만인을 기다리며. 제인쿠 씨가 저희가 그 추락이었죠, 네. 디스그레이스 추락에서 한번 다뤘었고 제가 그때 근 한 10년 동안 읽은 책 중에 최고다. 그동안 책을 많이 안 읽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전혀 모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가였는데 네네. 굉장히 여운이 길게 나는 그래서 심지어 두 번 읽었던 그런 작가인데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좀 특색 있고 좀 더 알리고 싶은 작가다라는 생각에 그 두 번째 책으로 야만인을 기다리며 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자, 이 책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은 고도를 기다리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목이 유사하죠. 일단 그러네요. 야만인을 기다리며, 그래서 야만인과 기다리며라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소설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소설의 내용은 어떤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국경의 변방지대를 관할하는 치안 판사라는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이게 접경지대, 그러니까 변경지대이기 때문에 밖에는 야만인이라고 지칭되는 다른 이제 배타적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그 제3국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국이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비밀스러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관리가 등장을 해요. 졸 대령이라고. 우리 집은 안기부 국장 같은 느낌이죠. 네, 이 사람들이 이 변경지대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치안 판사가 다스리는 지역에 와가지고 이쪽에 무슨 야만인들이 반란을 꾀한다는 그런 음모가 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직접 실태를 파악한다고 해놓고 엄청나게 고문을 해서 죽이는 거죠. 이 치안 판사가 볼 때는 야만인? 그런 건 없는데? 왜 야만인을 바로 적으로 규정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그 졸대령은 야만인들을 잡으러 떠나고 그 야만인 몇 명이 이제 잡혀와요. 잡혀오는 가운데서 그 고문으로 눈이 약간 실명된 여성을 돌봐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존 쿠시의 소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치안 판사라는 인물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한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야만족이고 눈이 다쳐서 안 보이고 하지만 가녀린 여성이고, 그래서 이 여성에게 이 치안 판사가 나름의 호의를 보여서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직접 그 발이나 이런 데를 씻겨주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굉장히 성적인 함의가 다분히 드러나 있고 결국에 와서는 그런 관계가 또 있기도 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왜 이 인물에게 투사가 되냐, 이런 설정을 왜 넣었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책을 다 읽고 나시면 생각할 지점들이 주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치안 판사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여자는 그 종족에게 다시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데려다 줘요. 그 힘들게 데려다 주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졸대령과 같은 제3국의 어떤 관리가 자신의 권한을 빼앗고 너는 야만인들과 내통했다, 이런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죠. 어때?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이제 줄거리랑 이제 설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줄거리만 되게 간단한 줄거리 딱 짧게 요약하면 변경지대가 있고 거기 치안 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야만인이라고 지칭되는 다양한 부족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어부거나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냥 위협이 안 되죠. 이 제국에 그 이름 자체도 야만인과 제국이잖아요. 누가 봐도 제국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별 위험이 안 된다라고 나름 그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졸 대령이라는 사람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불태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을 만들어서 끌고 오죠. 근데 거기에 탐탁치 않은, 그리고 거기에 약간 어깃장을 놓는, 반하는 어떤 여러 행동들을 치안 판사가 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이 이 야만인 중에 한 명이 자기 부족에 데려줘야겠다. 굉장히 선이죠. 하지만 졸대령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간첩행위거나 이상한 짓인 거죠. 국가의 기강을 문란시키는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이제 처벌받아서 이제 갇히는데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과연 야만이 있었냐? 야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어떤 면에서는 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줄거리는 크게 의미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남시장 얘기처럼 이 야만인과 기다림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목이 야만인을 기다리면데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카다피라고 네. 그 그리스 시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 시인 1904년에 야만인을 기다리며라는 이제 시를 발표하는데 네. 그 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무슨 날이지? 뭐 황제도 나와 있고 집정관이면서 뭐 온 나라의 그 고위급 정치가들이 다 나와 있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화자가 그것은 바로 야만인이 오기 때문이지. 야만인에게 무슨 뭐 직위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치장하고 나온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야 오늘이. 근데 결국 야만인은 오지 않아. 그러면서 그 시가 어떻게 끝나냐면 야만인들이 오지 않아서 어떡하지? 뭐 야만인들이 우리의 일종의 해결책인 것을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그 고대 그리스 문명으로 대표되는 그 대척점에는 야만인의 어떤 그 관습이나 거인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대적인 세력이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곧 타자죠. 요즘 이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타자성을 근간으로 제국이 이 규율과 이런 걸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기반을 로 만들어진 시인데 그 또 이탈리아의 그 디노 부차티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이탈리아의 카프카라고 일컬는 네네. 그런 소설가거든요. 이 소설가의 타타라인의 사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소설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변방에 그 굉장히 떨어진 성 같은데 부임받은 장교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로 부임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일단 그래서 가서 제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뭐 한 4개월만 있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 도시로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 있고 나자 그 변경에 뭔가 이 전운이 맴도는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영지에 머무른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카프카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소설이 한 번 읽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카프카스러워요. 알고 보니까 나만 모르고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 있고 내가 휴가를 받을 시점이나 내가 그 여기서 임기를 다 했기 때문에 도시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려주지가 않는 거죠. 트루먼 쇼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어떤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들이 오긴 하지만 실체는 밝혀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식의 그 디노 부차티 소설이 있고 역시 쿠시도 그 디노 부차티의 소설과 이 카타피의 시를 기반으로 이런 어떤 현대적인 우화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굉장히 남실장이 지적으로 보는 순간이네요. 기분 나쁘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 쿠시의 그 추락을 읽고 이제 이 책을 알게 돼서 이제 우연히 그냥 헌책방에서 구해서 읽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설정이죠. 그렇죠. 변방이고 군인이고 그런데 가장 의외의 순간이 이에 치안 판사가 그 눈이 멀게 된 고문으로 눈이 멀게 된 그 여자에게 보이는 행동이에요. 네. 처음부터 그냥 동정심에서 한여로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묘하게 그 여자애를 이렇게 닦여주고 씻겨주고 같이 누워서 잠드는 거인 거죠. 굉장히 약간 프랑스 소설에 나오는 변태 전형 같잖아요. 권력자의. 네. 그게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잘 못 잔 거고 약간 수면제로서 이 여자의 몸을 쓰다듬는 촉각적 행위가 중요한 건가? 뭐 이런 여러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여자가 없으면 잠이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기묘한 약간 마술적 리얼리즘 같이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돌보는 와중에도 이 치안 판사는 다른 창녀에게 찾아가죠. 육체적 쾌락은 그쪽에서 풀고 이 여자는 또 이 여자대로 뭐 자기의 마음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가 분노하는 건 그거잖아요. 왜 당신은 나에게 그런 걸 하지 않냐? 그렇죠.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형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지식으로서는. 근데 어쨌든 이 치안 판사는 저는 약간 도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도덕적 죄책감으로 자기 욕망과 충돌했을 때 도덕적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욕망은 저쪽에 해결하고 분리된 거죠. 근데 이 여자애를 데려다 주는 그게 제일 놀라운 이 책에서
유일한 반전이라면 반전이 그거잖아요. 변곡점이 그건데 데려다 주는데 개고생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자기 그 진짜 충복과 같은 신하들 데려가지만 정말 고생해서 데려다 줬는데 별 도움도 안 돼. 고마워할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더니 다 잃고 갇히고 모욕당하고 수치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완전 추락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다시 이제 물론 원상복귀 되듯이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야 사실은 원상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이 치안 판사라는 캐릭터를 보자면 추락에서 그 교수처럼 아 얘가 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나쁜 짓을 저질러가지고 얘가 추락하는데 자기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건가? 저는 그렇게 읽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치안 판사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는 건 맞죠. 그렇죠. 공무원이 그 명을 어겼으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여기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쟤네는 그런 애들이 아니야. 그냥 물고기 잡고 이런 애들이야. 쟤가 무슨 나쁜 짓을 해. 무슨 야만이냐. 어떻게 제국을 위협해 쟤네가. 니네도 알잖아. 쟤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어떤 사건이 있어. 암묵적 동의를.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얘기해서 판을 깨는 그런 역할 같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진짜 야만이는 치안 판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대령이라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외부인 중에는 실질적으로 끌고 왔지만 이 사람들이 위험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제국 사람들이 봐도 티가 나잖아요. 처음에 막 두려워하잖아요. 애들 어떻게 하고 막.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가장 좋은 것은 치안 판사를 잡았을 때 제일 효과적인 거죠. 권력의 무서움. 그렇죠. 어쩌면 진짜 야만인은 치안 판사가 아닐까. 저 군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치안 판사가 그 졸 대령한테도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근데 결국 치안 판사가 적으로 돌려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그러니까 그 디노 부차티 소설에는 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존재다. 이 지점이랑 적은 내부에 있지만 결국 내가 나도 모르게 적으로 규정되는 지점들을 이 쿠시의 소설에서는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대반전은 사실 그거야. 치안 판사가 직을 잃었다기보다는 치안 판사가 놀림거리가 되는 그 적이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아까 남시장 얘기처럼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야만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국가의 기본이죠. 내부가 결속이 안 되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국에서 변방이라는 것은 권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등장하기 좋은 자리인 거죠. 반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국으로서는 그걸 단순히 다독이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정치라 그럴까? 그런 걸 잘 모르고 권력의 생리를 모르고 나대다가 완전 개망한. 근데 뒷부분에 이제 그 그리스 뭐 신한지 라틴 신한지 얘기하잖아요. 이 폐허에 맨날 옛날 조각 찾고 있잖아요. 그 유물 찾듯이. 그걸 가지고 좀 모으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쿠시가 항상 그런 게 있어. 그 교수도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바이런을 주제로 한 오페라를 쓰겠다는 둥 그 개뻘짓을 하잖아요. 근데 이 판사도 지가 지금 모래 늪으로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유적을 해서 뭐 건져 올려가지고 이걸 보존해야 된다는 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한치 앞의 운명은 내다보지 못하면서 뭔가 지적 유의에 항상 갇혀있는 인간들, 지식인들의 어떤 그 초상?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뜨끔했어 나는. 남의 얘기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난 내 약간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뻔히 내가 어떻게 문제가 있고 뭐가 저기 부족한지 다 보이는데 나만 못 보고 있는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를 사실 근데 그 판사가 어려워졌을 때 아주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다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들 뭐 이런 도와줘서 다시 그 자리를 되찾고 그 꿈속에서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실제였고 아이들의 희망을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또 그런 면도 있어. 이 사람 이 추락과 다르게 이 치안 판사는 자기도 그걸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 여자를 데려다 주고 나면 졸 대령이 어떻게든 자기를 망가뜨릴 거라는 알았는데 그렇지만 내 양심이라는 게 있고 내가 이걸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그걸 하는 거. 저는 그런 면에서 추락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추락에서는 왜 자기가 그렇게 한 여자애를 또 찾아가거나 가족을 찾아가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찾아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쩌면 그 제국의 양심이랄까? 어쩌면 이 제국의 여기에 반발하는 그것이 야만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기꺼이 순교자처럼 그 희생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추락도 되게 좋았는데 이 야만을 기다리며가 읽기는 더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좀 왜냐하면 추락의 그 교수는 어떻게 보면 좀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서 추락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덜 힘든데 치안판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죠. 자기 양심을 따랐는데 몰락했잖아요. 그래서 살았다가 몰락했다가 부활하는 약간 이런 구도잖아요.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뒷부분에 어쨌든 다시 이 사람이 이제 부활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그래 자기가 이것을 다 감당하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소설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네. 그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을 이제 그래서 그 용산도서관에서 영어 원서를 빌려봤거든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책 참 예쁘더라고요. 영어 원서 책도 참 예쁜데 문장도 어느 구절에서 비교해서 보니까 문장이 좋다 그래야 되나? 단문으로 썼는데 되게 이렇게 훅 이렇게 찌르는 그리고 이 왕은철 교수가 번역도 되게 어떤 면을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도를 기다리면서 고도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고도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다린다는 행위가 더 중요하게 박혔다면 이 소설에서는 야만인과 기다림이 같은 비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야만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야만인을 기다리냐? 그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쿠시는 진짜 독자를 가만히 안 놔둔다. 이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막 찾아야 돼. 이 치안 판사에게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으로나 뭔가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양심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완전히 우리가 동정심을 갖고 이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내줘야 할 사람도 아닌 것 같잖아요. 되게. 그쵸. 근데 뭔가 또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개고생은 하고 이게 또 불쌍하기도 하고 빨리 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도 하는데 결국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게 그 졸대령과 그 다음에 그 무슨 대령 또 하나 있었는데 졸대령이 나중에 결국은 야만인이라는 허상에 갇혀가지고 패퇴하는 걸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다 비겁하게 그쪽 성에 있는 모든 식량을 긁어서 가고 군중들이 졸대령 그 마차에 뭔가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국의 패배를 그래도 암시하는 게 조금 이제 그 독자에게 숨통을 트여줬다 뭐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기다린다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오기로 했나 오기로 한 것을 기다리는 어쨌든 마중 나가듯이 기다리는 게 있고 아니면 막연히 그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서 야만을 기다리면은 그 치안 판사나 그 졸대령 양쪽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특징으로 와야 돼요. 졸대령으로서는 그냥 무시무시한 누가 봐도 이제 입이 쩍 벌어지게 무슨 징기스칸 오듯이 그렇게 진짜 나쁘고 동물적이고 제국의 위험이 되는 위협으로 와야 되는 건데 그 실상을 알고 있는 치안 판사는 걔네 그런 애 아니다. 물고기 잡아서 사는 애들이다. 그 위협이 안 된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치안 판사에게 야만인은 졸대령인 거죠. 이런 애들이 야만인인 거야. 이 학습되지 못하고 정말 거칠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뭔가를 기다리잖아요. 야만인이 아니라 뭐 돈을 기다리면 행복을 기다리면 뭔가 기다리는데 구독자를 기다리고. 우린 구독자. 우린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되는 건 구체적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리는 게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치안 판사는 무료한 일상에서 이 정도 드라마를 기다렸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름의 또 호기심도 있었던 거야. 저 건너에 진짜 뭐가 있을까? 갈대밭 뒤에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졸대령과 치안 판사 두 존재가 제국이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한 상징적 어떤 두 극단 같아요. 둘 다 필요한 거죠, 제국에는. 그래서 제국에서 이제 황제는 둘을 적절히 번갈아 가면서 쓰면 되는 거야. 처음엔 치안 판사를 보냈다가 그다음에 군인을 보냈다가 유화적 군인을 보냈다가 다시 또 치안 판사를 보냈다가 손자병법이 갑자기 약간 채찍과 닦는 같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뭐 안경 얘기, 선글라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 이제 영화가 됐는데 그래요? 졸대령이 조니 뎁이 이제 졸대령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조니 뎁이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또 조니 뎁이 안경 애호가로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 조니 뎁은 항상 그 사진들을 잘 보면 정말 특이한 안경들을 끼고 있거든요. 수집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희한한 안경을 끼고 아 이게 그 선글라스라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나의 눈빛은 상대에게 안 보이게 하지만 나는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국의 관리 체계 뭐 이런 걸 약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그 영화가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야만인을 기다리며라고 있는데 근데 그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치안 판사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뭐 살집도 있고 약간 전형적으로 기름기 흐르는 네 기름기 흐르는 그 누구지 배우 이름이 존 말코비치 같은 말코비치보다 더 뚱뚱한 약간 그런 필립 세이머 호프먼 같은 애. 네 맞아 필립 세이머 호프만 이런 분들이 했으면 어울렸을 법한데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왜소한 양반이 연기를 했더라고요. 영화는 근데 그렇게 좋은 호평을 못 들었대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야만을 기다리면은 여러 가지 정치나 역사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정치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사건이 좀 이렇게 어른거리는 그렇죠. 그런 또 상징성이 강한 작품인 것 같고 그것이 또 이 쿠시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쿠시의 소설 2번 읽었는데 2번 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